기술 경영을 만나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대박은행이라는 가상기업의 성장 이야기를 토대로 기술과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담은 책 기술 경영을 만나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기술은 경영이다. 지금 여기를 대박은행의 신사업 프로젝트 회의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요즘 뜨고 있는 빅데이터 IoT 기술을 신사업으로 도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박은행의 선택은 도입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바로 하이퍼사이클과 기술 수용 주기를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하이퍼사이클은 기술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대중의 기대는 점점 상승합니다. 그리고 기대감의 최고점을 찍으면 거품이 꺼지고 시장에서 서서히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확산된다는 이론을 담은 그래프이죠. 기술 수용 주기는 신기술의 수용자들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그래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이를 혁신적으로 수용하는 혁신 수용자들이 있고 서서히 선각 수용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전기와 후기에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고 나중에 지각하여 수용하는 지각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다수의 수용자가 나타나기 전에 약간 주춤하는 시기가 있죠. 이렇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이 단절된 부분을 캐즘이라고 합니다. 대박은행에서 이번에 도입할 빅데이터 IoT 기술은 지금 기술과 기대감의 수준이 최고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이 캐즘 직전의 상황이기도 하죠.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의 도입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기술의 수용 패턴이 이러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기술을 수용할 때는 통찰력 있는 안목과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단계는 볼링 앨리 단계입니다. 볼링을 쳐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내가 모든 볼링핀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하나의 볼링핀이 쓰러지면서 인접한 다른 핀이 같이 쓰러지게 됩니다. 1단계는 이렇게 인접한 틈새 시장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제품의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제품 실용주의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완전 완비 제품을 개발하면서 제품 실용주의자들을 확보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제품 실용주의자들이 하나의 볼링핀이 되어 다른 고객들을 서서히 넘어오게 하는 전략인 거죠. 2단계는 돌풍 단계입니다. 돌풍이 불면 온갖 곳을 휩쓸게 되죠. 돌풍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설립한 제품 실용주의자들과 함께 제품을 대중화하고 광범위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심가 단계입니다. 1, 2단계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략을 펼쳤다면 이 시기에는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들에게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을 감각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면서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단계인 거죠. 챕터 2. 문제는 본질이다. 기업은 왜 존재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사슬이란 게 중요한 건데요. 가치사슬이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를 나타낸 프레임워크입니다. 간단하게 가치사슬을 정리하면 원가보다는 가격보다는 가치가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가보다 가격이 커야 기업이 이윤을 낼 수 있고 가격보다 가치가 커야 고객이 이를 이용하겠죠. 그런데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가격을 무작정 올리면 고객의 반발이 커져서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가를 무작정 낮추면 저기능, 저품질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기업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제고합니다. 또한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구매를 유도하는 전략을 펴고 제품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 경영의 핵심이 되는 가치사슬입니다. 한편 새로운 가치사슬 유형을 가진 시장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플랫폼 시장인데요. 기존의 단면 시장에서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단면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비즈니스 플랫폼은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이렇게 플랫폼의 크기를 넓혀서 규모의 경쟁을 일으키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카카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로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는 초기에 카카오 게임이라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성장했습니다. 게임 기업에서 신규 사업을 런칭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홍보, 배포, 그리고 사용자 확보인데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여러 게임 기업들이 탐내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 카카오는 카카오 택시라는 O2O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택시의 정보를 카톡으로 알려주고 지도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기존에는 없던 더 편리하고 믿음직스러운 택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참여자들의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다양한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치 체계까지 구축하고 있죠. 이렇게 카카오는 비즈니스 플랫폼 리더십으로 시장을 선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박은행도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플랫폼 이노엠뱅크를 런칭하며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챕터 3. 좋은 기술과 성공한 기술. 여기서 대박은행은 한 가지 고민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이노엠뱅크에 새로운 생체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경쟁사인 부자은행보다 먼저 출시하는 선도자 전략을 펼 것인가 혹은 뒤따라가는 추격자 전략을 펼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펴실 것 같나요? 대박은행의 선택은 추격자 전략이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매몰 비용 때문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대박은행은 선도자 전략을 펼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매몰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도자 전략도 분명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선도자의 이미지를 구축하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유리하고 하나가 성공하면 같은 기업에서 뒤따라 나온 다른 것들도 관성 효과로 성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또한 선도자 전략으로 내세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시장의 표준으로 정의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 시장의 선도자인 코카콜라, 안전면도기 질레트, 필름 카메라, 폴라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을 처음 개척할 때 드는 비용, 그리고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술을 갖추게 되면 성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조급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박은행은 추격자 전략을 선택하여 이미 누군가가 개척해놓은 시장에 동승하면서 기술을 펼쳤습니다. 또 이미 어느 정도의 시장 반응이 보장되어 있는 만큼 큰 리스크도 피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추격자 전략을 펼 때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고객의 취향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장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의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순 모방이 아니라 더 경쟁력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구를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사실 에디슨 전에 조셉 스완이라는 사람이 먼저 백열 전구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을 전구를 처음 만든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제품을 발명하며 전기 조명 시장의 대중화를 선도했기 때문입니다. 챕터 마지막, 영원한 성공은 없다. 핀테크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 찰나 기존의 서비스보다 더욱 뛰어난 이노체인지 서비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박은행에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달러를 다시 유로화하면서 외환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노체인지 서비스를 도입하면 원화를 바로 유로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대박은행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도입한다였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기 잠식을 통한 혁신을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아이폰이 있습니다.
애플은 2005년 약 2천만 대의 아이팟을 판매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아이폰을 출시했습니다. 당연히 아이팟은 아이폰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었죠.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아이팟보다 아이폰을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두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파괴적 혁신의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로우엔드 전략은 제품 개발보다는 성능은 비슷한데 파격적인 저가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입니다. 신시장 전략은 기존 고객이 아니라 비고객을 타겟으로 제품의 성능을 차별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저전력 소비 전자레인지가 출시되었다면 분명히 낮은 성능이지만 작은 집에 혼자 사는 누군가에게는 간편하고 저렴해서 오히려 향상된 성능이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파괴적 혁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에 안주하려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영 조직과 신사업 조직을 분리하는 양손잡이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손잡이 조직은 기존의 역량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왼손잡이 조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들에게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에는 파괴적 혁신 외에도 개방형 혁신도 있는데요. 개방형 혁신이란 지적 재산권을 꽁꽁 싸매서 경쟁자 진입장벽을 높여 수익을 창출했던 폐쇄형 혁신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외부와 협업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으키는 혁신을 말하는 거죠. 제일 쉬운 예로는 기업의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게 있겠네요. 이 개방형 혁신을 할 때도 7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 성공의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해야 하고 과거의 성공은 잊고 개방적 사고로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리서치 환경을 만드는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시장성 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기술을 선별하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부 혁신 활동과 외부 혁신 활동으로 나누어서 양손잡이형 혁신 전략을 펼치면서도 전사적으로 회사 전체가 함께 혁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도 다양한 경영의 관점에서 통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잘 알게 되었나요? 기술은 경영을 만나야 합니다. 기술의 가치는 경영의 기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